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첫 사과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주식 투자자, 일명 동학개미가 대거 출연하면서 지난해 상장사 주식 투자자가 300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매매를 넘어 국민연금의 주식 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목소리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국내 유통가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반쿠팡 연대가 꾸려지는가 하면 쿠팡처럼 상장을 추진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0여 개국이 해당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휴식을 주는 백신 휴가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에 사과했습니다.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에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진 뒤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냈지만 사과는 처음입니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2주 만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서 비롯된 부동산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부동산 적폐에 안일했다는 반성에 이어 이날도 강력한 청산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그동안 정쟁으로 치달았던 정치권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 300명과 고위공직자 전수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취소 주장까지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기 때문에 정책이 멈춰선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가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전직 장 차관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세대 정책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 K 정책 플랫폼이 얼마 전 출범했습니다. 박형수 초대 원장은 정부가 재원 조달 고민 없이 지출만 늘리고 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과 만만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박형수 원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이 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쳐 빚을 더 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만큼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군인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분들이 받게 되어 있는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해마다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가 부족해서 국민들 세금으로 그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충당 부채 규모가 GDP의 무려 50%에 달합니다. 이런 충당 부채를 놓고 보면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하거든요. 박 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언젠가 다가올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년 120조 원 이상의 빚을 낸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세 수입은 코로나 이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여서 시급한 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입을 늘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만 좀 쓰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세입 자체를 정상화. 적어도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는 세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에 있는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은
그보다 조금 더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것이죠. 박 원장은 가장 비중이 크고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복지 지출 구조 조정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 이후에는 완만한 증세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그 증세 정책이 꼭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고소득자, 대자산가, 초대기업에만 증세를 하고요. 중산층이나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했을 때는 이제 그런 정책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2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살림 재정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산층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세금을 더 내는. 박 원장은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매년 0.32%씩 증가했는데 이보다 0.08%포인트만 부담을 늘리면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 이오노머가 조만간 국내 기술로 양산될 전망입니다. 국내 한 소재 기업이 이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에 나섰는데 수소차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성 기자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는 일반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부품, 스택이 핵심입니다. 스택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끌어내는 막전극 접합체로 이루어졌는데 이 접합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가 과불화 술폰산 이오노머입니다. 이오노머는 수소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지만 원료 기술과 이를 합성할 기술을 갖춘 곳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화학기술연구원이 국내 한 소재 기업에 이오노머 기술을 이전하면서 수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국산 이오노머 양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노머가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입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산화 기술을 저희 회사에서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상용하는 데 앞장선다는 거에 있어서 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캠트로스가 국산 이오노머 양산에 시동을 걸면서 수소 경제 전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소재 국산화로 수소차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데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다양한 니즈의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이오노머를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에서는 국내 업체의 요구에 거의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MEA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국내 소재 업체의 등장을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차를 개발하는 최종 완성차 또 소재를 사용하는 중간 그 업체들, 소재를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다 같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도 미세먼지 해결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수소차를 포함한 그린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 캠트로스는 현재 운영 중인 시제품 생산 시설에서 이오노머 소재의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요성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과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동학개미들은 연기금의 매도세를 멈추라고 요구했고 연기금 또한 이런 요구에 부응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말이 되겠지만 증시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기금을 검색하자 연기금 매도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청원 인원수가 많게는 수천여 명에 달할 만큼 거센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로 51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에서 맴돌고 있는 현상의 주범으로 장기간 이어져 온 연기금의 순매도세를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금은 통상 중장기 자산운용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 최근의 순매도세는 지난해 말부터 국내 증시가 급등해 늘어난 비중을 자산운용 계획에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1.2%로 목표 비중을 약 4%포인트가량 초과했습니다. 지난 15일 순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목표 비중보다도 0.5%포인트 낮은 16.8%까지 줄여야 합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단순 계산만으로 향후 22조 원가량을 더 팔아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에 맞춰 움직이고는 있지만 동학개미들의 비판이 이어지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수장인 복지부 장관 역시 자산운용 지침 변경을 시사했고 이달 말 열릴 기금위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2천, 3천 했을 때 그 현재의 그런 그 소위 리밸런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더 기금운용 본부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보고를 좀 해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학개미의 국내 증시 관련 제도 변경을 위한 목소리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의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공매도 재개 여부 역시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이미 6개월이 추가 연장된 데 이어 지난달 재차 연장해 오는 5월 2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역시 동학개미의 거센 반발에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내리며 대폭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겨지는 등 동학개미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공모주 시장에도 이어지며 개인에 불리했던 공모청약제도 역시 수정됐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났고 지난해까지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균등 배정이 도입되면서 일반 청약 물량의 절반을 균등하게 분배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동학개미들이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시장조성자 제도를 지목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데 이 코스피 3000 시대 주역들을 오래 시장에 잡아두기 위해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파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어쩌다 이렇게 골머리를 앓게 된 겁니까?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지 증시 부양 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1년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차차 줄어들면서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상은 이보다 3년 빠른 2054년 고갈을 예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현재 중기 자산 배분 목표치인 15%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0년 뒤부터는 고갈 시점까지 이제 매년 17조 원씩은 팔아야지 연금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어차피 그만큼 나중에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미칠 충격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조삼모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세를 보이면서 좀 주식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미래에 내 연금을 가불받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긴 팔아야 된다 이런 거군요. 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노후 자금이니까 당연히 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뭐 일단 손실이 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뭐 나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증시가 폭락했을 때 연금이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요? 예, 이제 좀 비교 사례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 이제 일본 공적 연금이 되겠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주식 비중이 거의 25%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공적 연금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이제 높인 시기가 이제 지난 2014년입니다. 예. 일본 연금 특성상 이제 국채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어떤 조치였고요.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이제 증시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주식 비중을 직접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자산군별 투자 허용 범위를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25%라는 비중은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1%까지 확대한 겁니다. 범위를 더 늘렸다 예, 이거군요. 예. 이게 전술적 자산 배분 이런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이미 줄이기로 결정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바로 늘리기보다는 이 같은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작년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시행했어야 하는 조치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3,000을 넘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점이 주가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게 해서 또 뭐 혹시라도 손실이 난다고 하면 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주로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일단 두 번의 금지 연장 조치를 거쳐서 이제 오는 5월 공매도가 재개되긴 하는데요.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편입 종목으로만 제한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 종목들은 결국 이제 별도의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되는 건데요. 분명 처음이 이제 한시적 금지였는데 점점 이제 상황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소원대로 좀 이제 영원히 금지하는 이런 조치에 좀 가까이 다가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앞으로가 문제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단 두 국가뿐입니다. 한때 공매도를 규제했던 프랑스나 대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한시적인 금지 조치에 그쳤었고요.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증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글로벌 표준에 뒤처졌을 뿐 아니라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들이 급격한 가격 변화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주가 거품 형성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도리어 이제 소형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면서 속된 말로 폭탄 돌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공매도 순기능이라는 게 너무 뭐 떨어지거나 너무 오르지도 않게 이런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변동성이 큰 소형주들을 이번에 재개를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오히려 그 증시의 변동성은 더 키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최후의 투자자가 좀 이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공매도 재개지 지금 제도적으로는 거의 틀어막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조성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형주 같은 좀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면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증권사들, 우리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연기금이나 이런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 시장 조성자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바로 그런 유동성을 공급할 때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 쓰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매도 대상이 축소가 되고 또 이제까지 내지 않던 거래세까지 이제 물리게 되면서 시장 조성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 홍콩 같은 증시 선진국의 경우는 이런 시장 조성자에 대한 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공매도 때문에 매도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조정장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번에 목소리가 좀 일부 반영이 된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개인들 목소리가 커진 시장하면 역시 공모주 청약 시장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일단 최근 진행됐던 SK 바이오 사이언스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이제 50%를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예.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제 공모주 청약의 변수가 어떤 증거금 규모가 아닌 청약 계좌 수가 됐다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인기 공모주의 경우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만 봐도 거의 4,100만 원, 카카오 게임즈는 1,830만 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이제 겨우 뭐 한 주 받을까 말까 했었던 것을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32만 5천 원만 집어넣어도 최소한 한 주는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투자 수요가 지나치게 몰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균등 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한 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 또한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청약에 참여한 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참여한 계좌가 이제 240만 개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 중에서 28만 계좌나 지금 뭐 영주 배정 이제 뭐 정말 하나도 배정받지 못한 그런 계좌가 된 거고요. 한 10% 정도는 못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대안으로 투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공모주 펀드가 됩니다. 이제 예.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일정이 있던 지난 한 주 동안에만 거의 1,700억 원 가까운 자금이 몰렸는데요. 이러한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이제 공모주 펀드들마저 대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올 들어서만 거의 20개의 공모주 펀드 판매가 중단됐는데요. 전체 공모주 펀드의 거의 16%에 달하게 됩니다. 공모주 펀드가 이제 우선 배정받는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신규 고객을 자꾸 받게 되면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좀 눈물을 머금고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결국 생각을 해보면 개인은 공모주도 못 받고 좀 펀드도 못 사고 개인의 진입 문턱을 좀 지나치게 낮췄더니 오히려 경쟁률만 치열해진 셈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소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는 좀 넓어졌지만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증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10여 개국이 해당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는 18일 유럽의약품청 EMA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백신 접종 재개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휴식을 주는 백신 휴가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세계 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년 전보다 14.6% 증가한 3,276개로 중국 화웨이를 제치고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같은 해 LG는 2,090개의 특허를 출원하며 전년도와 같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더 기빙 플래지의 220번째 기부자로 공식 서약했습니다. 김 의장은 10여 년 전 100명의 창업가를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 카카오 공동체라는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서약을 시작으로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혁신가 100명을 발굴해 지원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아 빈부격차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최근 3년 새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업비트의 자체 종합시장 지수는 지난 13일 한때 1,291.4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지수가 처음 산출된 지난 2017년 10월 1일 1,000포인트와 비교하면 10배가량 치솟은 수치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의 회사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크고 현대차의 2배로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쿠팡의 날갯짓에 이번에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상장 첫날 100조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월가 입성에 성공한 쿠팡.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쿠팡이 진짜 아마존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자 향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쿠팡의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는 7.6배로 아마존의 5.5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투자 금액의 7배에 이르는 수익을 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빠르게 엑시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확한 가치 판단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볼 때 보면은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쿠팡 같은 경우가 살짝 그쪽에 걸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제 앞으로 잘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 가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손정희 회장 이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이제 엑시트를 지금부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이미 계획을 세워놨겠죠.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투자 전문지 배런스는 쿠팡이 아마존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1,500만 명에 이르는 쿠팡의 충성 고객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라고 본 겁니다.
소매업으로 평가를 받으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마존의 아시아판이다라는 인식을 투자자들한테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쿠팡하고 거래한 고객 수가 1,500만 명에 육박하거든요. 활성 고객 수가 1,500만 명이다. 그러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 상장으로 5조 원의 실탄을 장전한 쿠팡은 충성 고객을 더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에 7개의 풀필먼트 센터를 설립해 우리나라 전역을 로켓 배송 영향권 안에 둔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쿠팡 플레이 킬러 콘텐츠 확보에 힘쓰는 한편 쿠팡 이츠의 전국 확장을 위해 추가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에 맞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신세계와 네이버로 두 기업은 사실상 쿠팡에 맞서기 위한 반쿠팡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신세계는 네이버의 온라인 채널과 기술력을 지원받고 네이버는 신세계그룹의 SSG닷컴과 이마트 등의 역량을 활용해 쿠팡에 맞서겠다는 계산인데 네이버와 협력 관계인 CJ 대한통운까지 가세하는 3자 연합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쿠팡의 약진은 매물로 나온 이베이 코리아의 몸값을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옥션과 지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쿠팡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성공 신화에 힘입어 상장에 도전하는 후발주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벽 배송의 원조 마켓컬리도 서둘러 상장 계획을 발표한 데는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선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금 쿠팡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조 원이라는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들을 정말 고사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떻게 한번 더 성장을 해보고 더 이제 경쟁할 수 있는지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3사로 시작한 팀원도 올 하반기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고 11번가 역시 상장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쿠팡 프리미엄에 힘입어 기업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점도 이커머스 업계가 상장 대열에 나선 이유입니다. 쿠팡이 이번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이제 소매 산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성장한 기업을 굉장히 고평가해줬기 때문에 그 저평가돼 있는 상대적으로 경쟁 회사들의 주가도 다시 재조명되지 않을까. 쿠팡의 미국 상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가 하면 자금 확보를 위한 상장 추진 가속화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 기자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제 밤인데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식을 듣고 조금 뿌듯했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네. 한국 국적 배우가 아카데미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뭐 같이 올라간 후보 배우들만 봐도 쟁쟁하다 싶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생충도 그렇고 이렇게 국위 선양하는 작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사실 또 방탄소년단 그렇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BTS는 얼마 전에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네. 다만 아쉽게도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 우리나라 대중가수가 그래미 후보에 오른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네. 또 앞서 방탄소년단은 미국 3대 음악상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각각 3년,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미상까지 받았다면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이 대기록을 세웠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또 그래미 어워즈 본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니 이 자체로도 충분히 뿌듯했던 결과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못 받은 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네, 수상작은 레인 온미로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 가수들이랑 같이 후보에 올랐다는 그렇죠.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뭐 이번에는 아쉽지만 좀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면 되겠다 싶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미디어 콘텐츠 얘기를 할 때 넷플릭스에서 또 우리 만든 또 작품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들이 또 인기를 크게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넷플릭스는 올 한 해에만 5,5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는 등 한국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주가가 53%가량 상승한 뉴가 대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뉴를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제 콘텐츠 대장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또 떠올리실 것 같아서 이 뉴의 뭐 주력 사업이나 작품 소개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이기도 하고 유망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이전에 다뤘던 만큼 오늘은 새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또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뉴가 한 53%가량 오를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3%대 상승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뉴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또 영화 부산행과 반도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주가가 뭐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고 제기해주신 콘텐츠들도 만만치 않은 네. 콘텐츠들입니다. 지금 어디서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나요? 네,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올 한 해 뉴에만 253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한편 개인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각각 189억 원, 65억 원의 자금을 뺐습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특히 많이 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넷플릭스의 대항마인 디즈니 플러스와 뉴의 협력설이 불거진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는 이름에 이달 말 국내 출시 계획을 공개하고 또 한국 시장과 연계된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뉴가 제작하는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이 되고 주연 배우로 강다니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글로벌 OTT의 파트너로 안정적인 제작 역량을 보유한 뉴의 드라마 제작 작품 수가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영화 부분이 아직까지 코로나로는 침체기를 맞고 있는 만큼 드라마에 많이 기대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뉴는 사실 대부분 영화 배급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올해는 드라마 부문이 실적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네. EBS 투자증권은 올해 영화 사업 매출 중 의존도가 낮아지고 드라마 매출 비중이 한 2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는 텐트폴, 무빙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텐트폴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콘텐츠 업종을 살펴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텐트폴은 텐트를 칠 때 사용하는 이 지지대로 각 제작사의 사업 성패를 가를 만한 대작을 의미합니다. 네. 무빙에는 약 5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영화 부문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금보다 조금 완화된다면 이제 연기됐던 다수의 영화가 개봉될 수 있다는 잠재적 기대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또 미나리가 이렇게 또 뜨면서 사람들이 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실적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뉴는 사실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다만 지난해 반도의 흥행과 더불어 구조조정 효과가 반영이 됐고 올해는 드라마 부문의 외형 성장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업계는 뉴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고 114억 원의 영업이익과 7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크게 흑자 전환이 점쳐지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그런 목표 주가 조정이 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8,000원, 흥국증권은 14,000원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의 실적 흑자 전환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텐트폴 작품 무빙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날을 꼽아라 이렇게 네. 한다면 내일 모레 목요일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18일이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카카오 게임즈가 기록했던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시장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이번 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렇게 대여급 기업 상장들이 계속해서 좀 예정이 돼 있다 보면서 이전에 상장한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같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한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가는 24,000원이었는데 네. 현재 주가가 한 51,000원 정도 됩니다. 공모가와 비교하면 110% 이상 상승한 거고요. 흔히들 따상이라고 하죠. 네. 상장 당일 시초가가 더블, 즉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에도 성공을 했었는데 이때 가격이 62,400원입니다. 네. 상장 이튿날에는 8만 원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 현재 주가는 다소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후 방향성이 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요새 그럼 이런 게임주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 이슈를 저희가 이슈 플래스에서도 깊게 다뤄본 바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아이템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뽑기 형식을 통해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네. 지금은 거의 모든 RPG 게임에 적용된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뽑고 싶어하는 아이템 확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논란이 일어서 봤더니 확률이 0%인, 그러니까 아예 뽑기가 불가능했던 아이템이 이제 아이템에 게이머들이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이제 게임 플랫폼에 너무나 고착화된 방식이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고는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폭로가 되니까 사실 분노할 만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규제를 담은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정치권 또 게임 업계, 게임 이용자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인 만큼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란과 좀 떼어놓고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올해 다수의 신작이 예정돼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올 상반기 오딘을 필두로 영원 회귀, 또 월드 플리퍼 등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또 글로벌 런칭을 통해 기존 작들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출시된 엘리온을 통해 올해 4분기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진출이 예정돼 있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존 실적에서 50% 이상 증액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이슈는 이슈지만 상황을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적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27%가량 늘었고 영업이익은 90%, 순이익은 656%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증권업계는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6%, 75%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전망 좋게 나오고 있는 만큼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달 들어 개인의 자금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까지 단 이 거래를 제외하고 카카오게임즈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로는 331억 원 정도 되고요. 한편 기관은 337억 원가량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사랑을 좀 받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고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이베스 투자증권은 7만 원, DS 투자증권은 5만 9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골목이 정비가 되면 일단 깨끗하게 사용도 되고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아서 잘 버릴 수 있게 되고 여기 오는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죠. 골목골목 다닐 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길이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공장소잖아요. 길만 잘 닦아도 도시재생 효과가 충분하다. 네, 플러스백 이지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오래된 그의 변심,
누가 변신한 겁니까? 네, 변심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짧은 것도 아니고 사실 오래된 누군가가 변했다면 그건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폭스바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형 배터리를 써왔던 폭스바겐이 우리와의 결별을 선언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폭스바겐의 변심, 네. 한국의 배터리를 더 이상 안 쓴다 이런 얘기죠?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를 미래 통합형 배터리로 결정했다. 뭐 이런 방식의 이렇게 발표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시죠? 각형 네. 배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만든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 네, 모양인데 맞습니다. 각형이 정확히 뭡니까? 네, 전기차용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각형의 단단한 틀로 구성된 것이 바로 각형이고요. 네. 또 원형 통으로 좀 구성이 된 게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납작한 주머니 형태로 된 것이 바로 파우치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업은 밑에 써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을 좀 썼고요. 중국의 CATL은 각형을 좀 써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K 배터리 대신에 좀 중국 것을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폭스바겐이 최근에 노스볼트라고 스웨덴에 지분 투자를 한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좀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와 함께 또 자체 배터리도 생산해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주로 파우치형이고 중국은 각형이다. 네. 각형을 택했다는 것은 그럼 성능 면에서는 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우치형은 다양한 모양으로 좀 만들 수 있고요. 쌓았을 때 공간도 굉장히 작게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배터리 내부의 안전성이 좀 약하다. 이런 단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다만 각형은 내구력이 강하지만 무겁고 대형화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파우치형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각형이 대단히 우세한 상황이고 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 정도만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우치형은 공간 면에서 유리하고 각형은 좀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우리 배터리를 그래도 이제 주로 전 세계에서 써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랬는데 갑자기 이 각형으로 돌아섰다는 게 성능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하십니다. 일단 폭스바겐이 그간 중국 시장을 좀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의 국내 한 배터리사가 찾아가서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이런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스바겐은 중국 시장을 개방한 이후에 처음으로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로 지난해 중국 시장 전기차 분야에서도 판매 1위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을 좀 더 공략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좀 풀이가 되고요. 무엇보다 자체 배터리 생산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테슬라도 이런 비슷한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크게 반향이 없었던 게 얘네는 원천 기술이 없고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 폭스바겐 발표를 좀 보면 협력 주체와 공장명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뭐 아시아에 집중된 그 배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져오자 이런 운동들도 좀 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환으로 좀 폭스바겐도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얘네는이라고 표현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공식 방송 용어를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네. 중국이 더 시장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중국 입맛에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 취지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번에 이 LG와 SK 배터리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줬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소송전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좀 졌죠. 폭스바겐 미국 공장에 그 배터리를 이제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유예 기간이 2년 동안만 가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SK 이노베이션은 그간 파우치형인 배터리형만 생산을 해온 만큼 타격이 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이 주력이긴 하지만 일부를 원통형으로 생산을 해서 테슬라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와 SK가 원만하게 협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폭스바겐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삼성 SDI입니다. 네. 삼성 SDI는 현재 폭스바겐에도 일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폭스바겐이 이번에 80%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20%의 어떤 퍼센티지가 남은 거거든요. 여기에 충분히 또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뭐 글로벌 배터리 업계에서 1위라고는 하는데 유럽 같은 나라들이 요즘에 이렇게 배터리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가 사는 그 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네. 이번에는 부동산 얘기를 하려나 봅니다. 네,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동건이 사는 아파트가 비쌀까요? 아니면 고 이건희 회장이 살았던 아파트가 비쌀까요?
물론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고 이건희 회장의 주택이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틀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장동건이 사는 아파트가 국내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좀 등극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네가 사는 그 집이 좀 제 집이었으면 좋겠어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공정해야 될 키워드를 굉장히 사심이 가득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장동건 씨가 사는 곳이 정확히 어디길래 이렇게 비싼 거죠? 네, 지난해 준공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곳인데요. 네. 공시 가격이 100억이 넘는 최초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3평 정도 되는 공시 가격이 163억 2천만 원으로 좀 평가가 됐는데요. 쉽가면에서 한 평당 1억 3,2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LV 호텔 부지에 지은 아파트인데요. 거실 벽면이 보이는 것처럼 다 통유리고 여기를 통해서 유리로 한강을 좀 조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가구별로 엘리베이터를 좀 따로 탈 수가 있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장동건 고소영 부부를 비롯해서 뭐 박인비 선수 같은 그 유명 인사들도 좀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런 곳이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기자 실제로 가봤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비싸면 약간 금박이라도 좀 흩뿌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굉장히 저의 촌스러운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주거 단지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또 네. 주변에 흔한 편의점이나 카페도 없었고 유동 인구도 그냥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부였던 것으로 봐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뭐 필요한 게 다 집안에 갖춰져 있겠죠. 네.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의 주택은 뭐 가격이 얼마나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늘상 계속 1위를 해왔다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15년째 가장 비쌌던 고 이건희 회장의 아파트는 트라우마우스 5차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22평 정도가 공시가가 72억 9,8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2003년에 준공한 이 아파트는 세계동 18가구로 이뤄진 연립주택인데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입주를 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도 돈만 있다고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소속 회사 같은 것들도 확인을 받고 지적인 뭐 능력 수준까지도 평가를 해서 입주할 사람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 드라마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비싼 주택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동건 씨가 사는 그 집이 밀렸다. 이번에 새롭게 준공이 되면서 네. 순위가 밀렸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고 이건희 회장이 살던 집도 서초구에 있고 또 역시 뭐 비싼 집들은 대부분 다 강남에 몰려 있는 모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담동 효성빌라가 70억 6,400만 원으로 3위를 좀 차지를 했고요. 삼성동, 상지, 리치빌, 카일룸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2위였던 한남 더힐 보이시죠? 6위를 좀 차지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시 가격 상위 10개 가운데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6채로 가장 많았고요. 용산구에 2개, 또 서초구와 성동구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공시 가격은 실거래의 70% 정도인 거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 집의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용산의 한남 더일도 뭐 초고가 주택으로 한창 이름이 날렸는데 이렇게 강남권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위상이 많이 좀 밀린 모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저희 코너 단골 손님 머스크 소식부터 살펴보죠.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경영진의 공식 직함을 장난스럽게 바꿨습니다. 테슬라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이날부터 일론 머스크 CEO의 직함을 테크노킹으로 바꾼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커크온 최고 재무책임자는 CFO 대신에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는 생소한 직함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측은 공식 직함과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CEO와 CFO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테슬라가 지난 1월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점이 커크온 CFO의 마스터 오브 코인이라는 직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새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면서 나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조바심 났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변 사람들의 성공 소식에 나 혼자만 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뜻하는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심리를 활용한 상품이 미국에서 ETF로 잇따라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CNBC는 콜라보티브 인베스트먼트 시리즈 트러스트가 FOMO ETF를 출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ETF는 최근 금융시장 트렌드를 추종하는 펀드로 전 세계 증시 개별 종목부터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그리고 파생 상품 등 모든 상품군이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쿠팡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빌 에크먼이
미국 증시에서 기업 공개로 대박을 터뜨린 쿠팡의 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이날 에크먼은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한 쿠팡 2,650만 주를 모두 자선 사업에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에크먼은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그가 보유했던 쿠팡의 주식을 현재가로 환산하면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에크먼은 자신이 아주 운 좋은 초기 투자자라면서 쿠팡은 뉴욕 증시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고 내가 보유한 쿠팡의 지분은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본격적인 임상자료 검토에 나섰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콜린스 원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자료가 긍정적이면 약 한 달 뒤에 미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자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진행됩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언팩 행사를 통해 차세대 보급형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산업과 소매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한때 이 땅에 존재했던 것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오늘 김범수 카카오 회장의 글로벌 억만장자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즈에 공식 서약하면서 인용한 글입니다. 오직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 여기며 달려왔지만 부를 얻고 난 뒤 한동안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했다고 김 의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를 쫓지만 성공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당장 가까운 주변 이들의 행복을 돕는 것에서부터 성공의 길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한국인 CEO가 탄생한 오늘,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되새기며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